아빠,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37개월 된 첫째가 저에게 처음 자기 감정을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쳐 돌아와 정신없는 저녁 시간에 아이의 끝없는 질문과 행동에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 질문이 제 마음 한구석에 박혔어요.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찾아봤지만 정작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육아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 잘 듣는 아이도 있고 호기심 넘쳐 늘 위험한 걸 아는 아이도 있고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하려 하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스탠퍼드대 아동심리학 연구팀의 리포트를 보았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부모가 아이의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화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똑같이 말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뇌 연결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아이 성향별로 맞춤형으로 소통하는 법, 실제 연구 기반의 뇌 발달과 창의력 향상 꿀팁, 저와 지인의 현실적인 경험까지 진짜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37개월, 9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첫째는 질문이 많고 활동적인 성향이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묻고 말해요. 반면 둘째는 아직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더니 오히려 첫째는 소통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고 둘째는 표현 자체를 줄이더라고요. 그러다 육아 선배인 친구가 말했어요. 성향에 맞게 말 걸어봐. 애는 원래 다르게 태어난다. 그 한마디로 제 육아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MIT 뇌과학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은 문제 해결 상황에서 부모와 나눈 대화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 한 줄이 아이의 뇌 구조 자체를 다르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즉, 소통법 하나 바꾸는 것으로 아이의 문제 해결력, 감정 표현력, 창의성까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꿀팁 첫 번째, 호기심 많은 아이에겐 탐험형 질문을. 아빠, 이 안에 뭐 있어? 이거 누르면 왜 소리가 나? 하늘은 왜 파래? 첫째가 말을 시작한 이후 하루에도 수십 번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처음엔 우리 아이 똑똑한가 봐 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점점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만 물어봐. 아빠 지금 바빠.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거야. 위험하니까 건들지 마.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질문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냥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장난감 시계를 분해하려고 하길래 그거 비싸니까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멈칫하더니 입을 꾹 다물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의 호기심을 꺾은 게 저라는 사실이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호기심은 아이의 전두엽 발달과 창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호기심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아이의 두뇌 연결망이 다르게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MIT 뇌과학연구소는 탐색적 질문에 부모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아이의 문제 해결력과 자율 학습 능력을 좌우한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질문을 막는 순간 아이의 뇌 회로 하나가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는 정반대였어요. 그 집 아이도 호기심이 엄청났는데 친구는 아이가 무언가를 열어보거나 묻기 시작하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거기 뭐가 들었을까? 우리 같이 알아볼까? 이건 왜 눌렀을 때 소리가 날까? 심지어 검색까지 같이 해주고
종이랑 펜을 들고 이건 우리가 직접 그려보자 하면서 아이와 실험처럼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모르는 걸 재밌게 알아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금은 자기가 궁금한 걸 스스로 찾아보고 책도 스스로 꺼내보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실행법으로는 첫 번째, 왜를 막지 말고 같이 생각해보자로 반응하기. 예를 들어, 왜 하늘이 파래? 그거 진짜 궁금한데 우리 같이 찾아볼까?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을 멈춰가 아닌 다른 방법 제시로 유도. 예를 들어 콘센트에 손대려 할 때 이건 위험해. 대신 여기 버튼 눌러보자. 세 번째, 아이가 질문하면 되묻기.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내 생각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네 번째, 엄마 아빠도 모른 척 연기하기. 예를 들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너랑 같이 알게 되면 재밌겠다. 이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에게 질문해도 괜찮아 라는 안전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너무 빨리 주려고 해요. 근데 아이에게는 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질문을 해도 괜찮은 환경, 궁금한 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함께 탐험해주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아이의 창의력은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질문이 환영받는 경험으로 자랍니다. 오늘 아이가 또 왜? 라고 물으면 그거 좋은 질문이네. 같이 알아보자. 이 한마디만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아이의 두뇌를 여는 가장 강력한 대화법입니다. 꿀팁 두 번째, 내성적인 아이에겐 준비형 질문을 던지세요.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가 말이 좀 느렸고 낯선 사람 앞에선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애가 너무 소극적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더 불안해지고요. 하지만 UCLA 아동심리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성향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작동하는 두뇌 회로의 결과라고 해요. 즉, 내성적인 아이는 느린 게 아니라 깊은 사고를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 왜 말을 안 해? 좀 씩씩하게 말해봐 라고 하면 아이의 감정은 소외로 연결돼요. 부모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죠. 실제 제 경험입니다. 아이와 산책하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드려야지 했는데 아이는 제 손만 꼭 잡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도 모르게 왜 인사 안 해? 했고 아이는 더 움츠러 들었죠. 그날 밤 아이가 잠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 말하기 전에 마음 준비해야 해. 그 말에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생각하고 말하는 아이였는데 난 왜 자꾸 먼저 말하길 강요했을까 싶더라고요. 지인은 내성적인 딸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본대요. 다음에 인사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 오면 우리 뭐라고 말해볼까? 즉,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형 질문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예측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질문. 실행법으로는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은 미리 주세요. 내일 선생님이 뭐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답할까? 이모 오면 인사 어떻게 할지 연습해볼까? 기다려 주세요. 아이의 속도는 다릅니다. 반응을 강요하지 마세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림을 함께 그려보거나 인형놀이를 통해 상황을 연습하게 하세요. 잘 안 해도 칭찬해 주세요. 너 오늘 말은 안 했지만 고개 끄덕였잖아. 대단했어. 중요한 건 표현이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이가 준비된 만큼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만큼 자신의 세상을 조금씩 세상에 꺼내 보여줄 거예요. 이제야 저는 내성적인 아이가 더 깊은 언어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속도에 맞춰 걸어가면 언젠가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겁니다. 꿀팁 세 번째, 감정이 풍부한 아이에겐 공감형 질문이 필요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요. 감정 표현이 너무 강해서 당황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사실 감정 표현이 풍부한 아이는
뇌 편도체 반응이 더 빠르고 감정 회로가 민감하게 연결된 아이입니다. UCLA 뇌과학 연구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감성 민감형 뇌 구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서적 자극에 더 민감하고 더 깊게 느끼고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인 거죠. 첫째가 기분 좋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고 화내고 삐치고, 저는 처음엔 그걸 그냥 짜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별거에 예민하나? 그 정도면 참아야지. 울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이 말들이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는요, 감정은 더 격해졌고 나중에 저와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인은 아이가 울면 먼저 안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마음이 어디가 아팠어?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나한테 말해줄래? 눈물이 나올 만큼 속상했던 그 마음, 아빠가 들어줄게. 이게 바로 공감형 질문이에요. 감정을 멈추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주는 질문. MIT 교육심리학과에선 이런 방식을 정서 조절을 위한 감정 명명이라고 합니다. 즉,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아이의 감정은 폭발해서 정리로 이동해요. 실행법으로는 감정이 풍부한 아이를 위한 소통법,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속상했구나, 화가 나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구나, 놀라고 무서웠던 거 맞지, 감정의 이유를 같이 찾기,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감정이 다스려지면 대안을 함께 생각하기. 그럴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다음엔 같이 말로 해보자. 도와줄게. 감정이 풍부한 아이는 감정 리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섬세하게 읽고 사람을 공감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어요. 단, 부모가 먼저 그 감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해요. 저도 이제는 아이가 울거나 소리 지를 때 조용히 해 대신 그 마음 지금 나랑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요. 그리고 느낍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둘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 준다는 걸요. 꿀팁 네 번째.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아이에겐 선택형 질문이 필요합니다. 뭘 먹고 싶어? 어떤 놀이 하고 싶어? 질문은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실 아이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말할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극적인 아이일수록 선택지가 명확할수록 자신감과 언어 표현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저는 첫째에게 자주 이렇게 물었어요. 너 뭐 하고 싶은 거야? 어디 가고 싶어? 어떤 옷 입을래? 그런데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몰라 혹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의욕 없음이 아니라 선택의 부담이었던 거예요. 지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블록놀이 할까? 그림 그릴까? 파란 티셔츠랑 노란 티셔츠 중에 어떤 게 좋아? 밖에서 놀까? 방에서 놀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선택형 질문. 그게 아이에겐 너무 고마운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아이도 파란 거 하며 또박또박 말해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을 한 스스로를 엄청 자랑스러워하죠. 실행법으로는 소극적인 아이에게 용기 주는 질문법. 선택지는 2가지에서 3가지. 구체적으로 이거랑 이거 중에 뭐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싶은 건 A, B 아니면 C. 어떤 걸 고르든 잘 골랐네. 칭찬 잊지 않기. 아이는 선택한 것보다 선택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해요. 시간 여유 주기. 소극적인 아이는 반응 속도도 느려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줘도 돼. 아이의 말은 생각의 첫걸음입니다. 소극적인 아이는 느릴 뿐 자기 안에 풍부한 감정과 생각을 말로 꺼내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모두 다 말 잘해가 아니라 너만의 속도대로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작은 선택, 작은 대답, 작은 용기를 꾸준히 쌓게 해주면 그 아이는 언젠가 자기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꿀팁 5번째. 감정이 풍부한 아이에겐 공감형 질문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왜 울어?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은요, 지금 자기 안에서 폭풍 같은 감정이 몰아치고 있어요. 질문보다 감정을 이해해주는 말을 더 먼저 필요로 해요. 첫째가 2돌쯤 됐을 때 장난감이 망가졌다고 울고 또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울지? 그냥 새로 사주면 되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왜 우는 거야? 그만 좀 울어 라고 말했어요. 결과는요, 아이는 점점 더 서럽게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이는 새 장난감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던 거라는 걸요. 지인은요, 아이가 울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했구나. 이거 정말 아꼈지. 이거 무너져서 마음이 찢어졌겠다. 그러고 나서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응, 너무 싫었어 하며 속마음을 꺼냈어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이름 붙여주는 것. 이게 공감형 질문의 핵심이에요. 실행법으로는 감정 풍부한 아이와 통하는 질문법. 감정 이름 먼저 말해주기. 속상했구나. 화났지. 기분 나빴겠다. 왜? 보다 그랬구나. 로 시작하기. 왜 울어? 대신 그렇게 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구나. 감정을 들은 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정, 공감, 대안의 흐름 유지.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는 강한 아이다. 감정이 풍부한 아이를 보면 쉽게 울고 쉽게 토라지고 예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그만큼 자기 감정에 민감하고 솔직한 아이란 뜻이에요. 이 아이들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해주면 그건 평생을 지키는 정서지능의 기초가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호기심 많은 아이에겐 탐험형 질문을, 조용한 아이에겐 선택형 질문을, 감정이 풍부한 아이에겐 공감형 질문을. 아이의 성향에 맞는 질문법 하나만 바꿔도 아이의 마음과 뇌는 깊이 연결됩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울다 웃다 다시 또 울고, 그게 영유아기 육아죠. 정신없는 하루 끝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오릅니다. 왜 그랬지? 그때 조금만 다정하게 말할걸. 그 후에 저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꿀팁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아이에겐 함께 탐험하듯, 조용한 아이에겐 선택할 기회를 주듯, 감정이 풍부한 아이에겐 말보다 눈빛으로 안아주듯. 그렇게 아이와 연결되면 아이는 더 이상 시키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자기주도적인 존재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하루 내가 던진 질문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딱 한 가지,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건 내 기분이 어땠을까?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 순간이 우리 아이의 뇌와 마음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육아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아이의 마음은 말을 잘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들렸을 때 열립니다. 이 영상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건네봅니다. 오늘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